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미 대선을 통해 본 한반도의 운명 제4부 부제를 되돌아보는 링컨의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한 20-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주에 한 며칠 전, 한 일주일 내에 조회수가 80여 명이 들어오셔가지고 6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를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 대선 4부 상당히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두 부 정도 더 찍을 것 같은데, 이 미 대선 국제정치 이야기는, 대선 이야기는 예측을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당신 말이 틀리지 않느냐 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제가 링컨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날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트럼프가 응시하는 사진 중에서 아마 처칠과 링컨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트럼프의 결단을 임박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링컨에 대한 트럼프의 존경심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뮤지엄에 가서, 링컨 메모리얼 뮤지엄에 가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제 사인도 찍고, 백악관에 이제 초상화에 응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보면, 링컨적 리더십, 결단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링컨은 트럼프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봉하마루에서 자살했던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가서 링컨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링컨의 리더십을 흉내낸 적이 있었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링컨의 리더십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링컨의 리더십의 요체라든가 핵심 부분,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역사 쪽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링컨의 성격과 이제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사생활 좀 말씀드린다면, 거의 초등학교, 초등 수준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링컨, 일리노이 쪽 가서 링컨의 탄생지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지형이 무슨 평소 지리설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나이스 플레이스,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땅이지만, 상당히 볼품이 없는 아주 빈곤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는 가난에 찌들었죠.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에 일리노이라면 완전히 무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충했느냐? 평생을 독서를 하게 됩니다. 평생을 독서를 하게 되고, 학력을 보충을 하고, 독서를 이끈 분들이 자기 어머니죠. 이제 첫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계모 설화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계모가 첫 번째 어머니만큼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이 링컨에게는 행운이었죠. 그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책이라든가 찬송가를 해서 배우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적인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런저런 크면서 많은 독서를 하게 되는데, 특히 흑인 노예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남부 노예가
북으로 도망가는 그 탈출하는 그 고생의 역경 과정을 겪은 것이죠. 그런 것도 읽었고, 뭐 철로역경이라든가 상당히 다방면의 문학이라 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법률 서적을 갖다가 거의 독학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읽기와 기도 생활이 평생에 걸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계속 평생을 이어지는 그의 삶의 양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스프링필드에서 이제 그 정치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워드 의원 출마도 하고 했는데, 50년대에. 근데,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 명문지 부잣집 딸이죠. 켄터키주의 명문 부잣집 딸인 그 뱅커가의 딸인 메리 토드와 이제 결혼식,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약혼했다가 이제 결혼 안 하려고 이렇게 또 하다가 고민도 하고 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자신의 부인인 메리 토드는 원래 정적이죠. 스티븐 더글라스입니까? 평생에 링컨의 정적인 스티븐 더글라스하고 링컨하고 저울질 해가지고, 이거 어떤 남자한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저울질 했는데, 메리 토드는 꿈을 꿨던가 봐요. 꿈을 꿨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영부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남자를 찾으려면은 이런 어디 가서 만나야 된다는 계시적인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누구냐? 다글라스 스티븐슨이냐? 스티븐 다글라스냐? 에브라임 링컨이냐? 했는데 이제 자기 감각으로는 사람을 좀 볼 줄 알았는지 링컨을 선택했다 그래요. 근데 구수하게 이제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언변이 좋으니까 이제 장래성 있겠다. 내가 바라던 내 야망을 채워줄 남자다. 이렇게 이제 메리 토드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메리 토드는 꿈이 백악관 가는 거예요. 백악관 영부인이 되는 건데 결국 그 꿈을 결과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이거 생활해 보니까 이 링컨이 집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고 또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수임료죠.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것도 안 받고 또 싸게 받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부인은 낭비벽이 심해요. 무슨 쇼핑벽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낭비벽이 그런 심한 여성이었습니다. 원칸 자기 집이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돈 쓴씀이라든가 눈높이가 링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의 수입이라든가 남편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를 끌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목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다 그래. 그 동네까지 다 들렸다 그래요. 싸움하는 소리가. 그러면 결국은 링컨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 마누라 바가지를 피해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도 부인이 바가지가 심하니까, 잔소리가 심하니까 어느 정도는 적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잔소리를. 예. 선의 재판을 통해서 외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전기 위대한 인물 중에서 이런저런 나오는데 대표적인 악처 중에서 넘버2 소크라테스의 아내하고 링컨의 아내 두 사람이 세계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악처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처 때문에 철학자가 됐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메리 토드는 화가 나면은 남편 폭행까지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남편 폭행하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하여튼 폭행을 하고 아들은 4명을 낳아가지고 3명이 조기 일찍이 사망한 그런 비극적인 것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메리 토드가 죽었을 때 끝까지 링컨의 결혼식 때 그 반지를 끼고 있었고, 편지도 이제 남겨 있었는데, 거기는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 링컨이라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링컨이 결혼을 생활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오랫동안에 이혼을 해야지 결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자가 부인이 개팍하고 바가지 심하게 끌고 야단치고 폭행하는데 어떤 남자가 견딥니까?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에는 여성들이 남녀관계 있는 드라마도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런 건 이혼해버려라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혼해버리라. 그런데 그럼 왜 링컨이 이렇게 참으면서 이혼을 안 했는가? 요게 이제 좀 포인트인데, 예. 왜 이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지? 근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감춰진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전기 작가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단 미국의 정치가가 이혼하게 되면은 블랙리스트 올라죠. 블랙리스트에 와서 대통령 출마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그 도널드 레이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할 때까지 이혼하면은 대통령으로는 당선 안 됩니다.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전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대권을 위해서 기다림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마누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관용하고 달래고 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한 것입니다. 이 도널드 레이건 같은 인물들이 선거 캠페인하는데 당신 왜 이혼했느냐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채였다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부인이 유명한 여배우인데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널드 레이건은 영화배우로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날리는 그 슈퍼스타 존 웨인입니까? 서부국에서 나왔다 하면은 존 웨인이 히트 쳤는데 도널드 레이건이 뭐 서부역 역마차 몰고 서부의 총잡이 노릇해도 히트 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채였다는 캠페인을 했고 그것이 이제 먹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존 F 케네디라든가 그러니까 제 그래도 몇 번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남편이 바람 많이 피우기 때문에 항상 하면 여자들 달고 댕겼지 않습니까? 케네디가 여자들이 줄줄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 제 그린이 이혼하겠다고 케네디 엄마한테 이혼을 하자 하니까 케네디 달랬습니다. 자네 이혼하면 대통령 못하니까 좀 참고 달래라. 그리고 이혼 못했고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도 그 비서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혼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자기 아들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를 미국에 대통령 시키려고 딱 그 스케줄이 짜여 있었는데 그 이혼에 도장 찍으면은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어렵습니다. 출마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 그때 불문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 리더십의 이제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제 옷차림 같은 것도 수수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여러 주변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조크를 상당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웃기고 그 주변에 편안하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 유머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경감시키죠. 유머가 많은 사람들은 적대감을 경감시키면서 저런 친화력을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차림도 수수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어깨 힘이 없어요. 키는 큰데 그만하지가 않다 이게요. 항상 겸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성경을 읽고 하니까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 학력도 국문학교 수준이니까 그만해봤자 이득은 없죠. 겸손하고 유머러스했다.
그 친화력이 있고 주변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리고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 일리노이에서 젊은 시절입니까? 어떤 친구가 길거리에서 못 살게 구니까 자기 자신이 그 키를 크고 힘이 장사 아닙니까? 그 오두막집에서 그 장작 펴는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이 깡패하고 붙어가지고 혼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거리 깡패들을. 그런 정의감이 있었고 나중에 또 노예 해방도 시켰죠. 그건 정의감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이제 또 말이 적어요. 연설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하라든가 부하들에게 이런 잔소리라든가 지청기를 잔소리가 적다는 이야기, 딱딱 요점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이 적으니까 회의할 때도 말은 많이 안 하죠. 토론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뭘 하는가를 귀가 열려 있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파이널 디시전 마지막에 결정을 딱 한다 이야기예요. 집단 지성을 존중을 했다. 리더십이 이렇게 이제 잘 발휘가 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그냥 이제 사심이 없는 것이죠. 공사를 구별하는 어떤 분별력이랄까, 마음이 비어 있다 하는 것인데, 뭐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사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재산이 많으면 그걸 지키려고 머리를 막 굴려야 되는데 뭔가 집안에 큰 재산이 없으니까 사심이 있을 수밖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는 고독한 결단을 한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2차, 3차에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가 안 나와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링컨이 대통령 16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링컨이 50년대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하원 의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스티븐 다글라스 같은 이런 인물들하고 노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토론을 했을 때 두 집 시월이 이 남부와 북부 간에 이런 노예 문제, 남부는 노예주, 북부는 자유주, 이런 상태, 투하우스, 이러한 두 가지 생각, 두 집 살림으로는 이 연방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흑인 문제는, 남부의 흑인 노예 문제, 이거는 도덕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빗대었는데, 그런 발언이 있을 때마다 남부 신문들이 링컨을 비판하는 신문들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링컨을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남부 노예주를 공격한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인물로 찍혀버렸는데, 링컨이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1차적으로는 과반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대역전승이 벌어지면서 지금 2016년 트럼프처럼 역전승이 이루어지면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남부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연방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10개 주가 가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터진 것이 남북전쟁인데, 링컨이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 처음에 이제 내각 행정부 장관들 진용을 짠 것은 상당히 최강의 화려한 진용을 짭니다. 자신보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 우수한 사람들, 엘리트들, 굉장히 그 당시에 당에서는 군이라든가 외무 이런 것을,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진용을 짠 거예요. 그러기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쫙 견제를 하려면은 저 사람이 내보다 뭔가 재능이라도 학력이 낮아야 내가 광을 내는데, 언론에 광을 내는데, 링컨은 아예 그런 걸 무시하고 세상에 자기보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 우수한 사람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이 있는 사람들을 내각에 임용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무, 이제 군 총사령관이라든가 국방장관이라든가 재무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부통령에는 남부 출신 앤드루 존슨이죠. 앤드루 잭슨이 아닙니다.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남부의 출신의 사람을 이제 부통령으로 임명했고, 남부 이제 어쨌든 간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남부 출신을 기용을 했고,
외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윌리엄 시어드라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자기는 링컨보다도 굉장히 더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 시어드는 자기 그 정적입니다. 정적인데 이제 학력이라든가 우수한 인물입니다. 수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수재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인명이고. 나중에 윌리엄 시어드는 나중에 이제 상당히 외무장관을 오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그런 공적을 세우게 되었죠. 이 윌리엄 시어드가 처음에 이제 내각의 행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말도 많이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링컨이 학력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고 독학을 했고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슨 거진 아니집니다만 굉장히 겸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와싱턴 정계에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지금 트럼프처럼 아웃사이더인데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시어드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링컨이 가만 보니까 참 가관인데, 링컨이 탁월한 인품은 그런 것이죠. 이걸 자르지를 않고, 그래도 이제 뭔가 똑똑하고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이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오라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또 상의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또 발탁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그 링컨의 인품이고 인내심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알다 보니까 윌리엄 시어드가 링컨이라는 사람을 접해보니까 내가 링컨보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링컨의 인품에 감동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죽자사자 일을 하게 됐던 거죠. 링컨이 제일 고민한 것이 남부를 분쇄하기 위해서 탁월한 밀리터리, 군부의 총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을 분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전략가 장군을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남부에서는 남부 총사령관으로서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성적이 2등으로 졸업했던 그렇고 이제 군 경력도 화려했고, 이 남북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은 윈필드 스코트에 의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버지니아니까 결국 남부에 가세를 해가지고 남부군 총사령관이 됐는데, 북부군 사령관들이 로버트 리 장군의 남부군을 이기지를 못해요. 초반에. 그래서 계속 연전연패를 하게 되는데, 링컨이 여러 사령관을 기용을 했는데도 남부의 리 장군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포프, 조지 맥클레란, 번사이드, 후커 여러 인물들을 기용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또 교체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율리시스 그란트라는 이 미주리주에서 남부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애틀란타를 함락시키면서 대공을 세웠던 율리시스 그란트를 발탁을 한 것이죠. 발탁을 하면서 이제 로버트 리 장군 남부군과 정면 대결을 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도록 그렇게 이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치가가 덕목이라는 것이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그런 통찰력, 그 용인술이 기본 아닙니까? 링컨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역사서라든가 이런 전기를 보면은 링컨이 하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려면 남북을 이겨야 되는데, 이 군사령관들이 텐트에서 담배만 빠긋빠긋 피우고 커피만 마시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워싱턴에 물자만 달라 하면서 싸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링컨은 압박을 받죠. 국민들한테 왜 남북군을 이기지 않느냐 막 심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전선에 가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남군이 이렇게 왔으니까 북부로까지 올라왔으니까 빨리빨리 진격을 해서 빨리빨리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오 해서 그렇게 차례차례 해가지고 이 장군들한테 싸우라고 하는데 이 장군들이 말을 안 듣죠. 응?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펜으로 해가지고 당신 뭐 하느냐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모시모시 가 이렇게 이제 막 했다가 그 편지를 썼다가 이것도 혹시 쓰면은 또 그 사람 감정이 상할까봐 에이 하면서 이게 쓰레기통 접어가지고 던지고 이런 여러 차례를 했어요. 그 얼마나 이 군 장군들 통솔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하나의 일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후에서 전선에 있는 군 부대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군 동원해서 소위 군사령관 말고 국방장관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징집을 하고 물자를 또 이동시키고 군 비용이라든가 이런 각 주에 사단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직 편성 문제를 국방장관이 책임지게 되는데 그 국방장관의 책임자가 누구냐? 굉장히 액티브하게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조직력을 가지고 군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링컨이 생각한 것이 자기 젊은 시절에 법률사무소에서 같이 이제 사무실을 개설했다가 싸움박질하고 결국 이제 뛰쳐나간 에드워드 스탠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스탠턴이 링컨하고 같이 법률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 링컨이 무식한 놈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기간에도 자기 정적들이죠. 정적들 선거운동도 하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에드워드 스탠턴을 만나가지고 당신 국방장관을 하라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해요. 그냥 뚝심 있고 막 조직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링컨이 암살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해가지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 암살 이후 장례식 때 가장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인물이 에드워드 스탠턴 국방장관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재능을 알아보고 달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재무장관 세먼 체이스라고 이 사람도 이제 그 당대에는 내가 링컨보다 나은데 내가 대통령 했어야 되는데 이런 총구석에 있는 이런 시골뜨기 정치가 뺏겨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 재무장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링컨 해외부에는 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링컨보다는 나은데 대통령 하면 내가 해야지 이런 인물인데 나중에는 일을 하면서 링컨을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 인품이라든가 이런 시야라든가 경륜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자기 스스로가 링컨 앞에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인물로 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링컨의 이제 위대함이 또 빛을 발휘한 것이 링컨의 유명한 게리스버그 어드레스, 게리스버그 연설입니다. 1863년 11월 19일에 연설이 있었는데 이 게리스버그가 어디냐? 북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거 시골 농장입니다. 게리스버그 배틀이라고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간 남북전쟁 간의 최대의 단일 전투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 게리스버그 전투입니다. 남북전쟁 분수령이 되고 이 전투에서 남군이 대피하면서 결국은 이제 남부가 더 이상 공격적인 공세를 할 수 없게 된 분수령이 된 것이죠. 남북은 북북은 합쳐서 아마 5만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말이 그렇지 5만 1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 이 2박 3일 동안에 5만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느냐? 그 전투가 이렇게 6.25도 마찬가지지만 전투를 했다 하더라도 뭐 100명, 200명 죽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5만 1,000명이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거 길게 생각하면 또 길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나폴레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방식이 반복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투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보병끼리 이렇게 붙으면은 이 근접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종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옆에 모여가지고 횡대로 일제사격 쭉 횡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대방을 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라이플 총이 그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가가지고 근접해서 사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 때 전쟁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1850년에 한 30년 이상 계속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라이플 총의 이런 그 조준 사정거리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리서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총이 개발된 것이죠. 라이플 총의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접해서 일제 사격을 하면은 공격자들에게 절대 불리하게 된 거죠. 수비자가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게리스버그의 구릉에서 진을 치고 있는 북부 군대가 앞에 딱 방어막을 치고 엎드려서 기다린 북부군이 아주 공격해오는 남부군에 비해서 유리했던 것이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원래 그 1차전, 2차전 때 그래요. 미군들이 무슨 기관총이 좋아서 그런지, 포복해가지고 총을 쏘는 그런 거 안 한답니다. 그냥 일어서가지고 드르륵 갈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살자가 많이 났다 그래요.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 아주 싫어한답니다. 미군들이. 1차전 때도 그랬고, 2차전 때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게리스버그, 배틀필드 뮤지엄이라고, 이제 전쟁터 박물관, 전쟁 박물관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자맵을 해가지고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날 전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남부군, 북부군이 전투라든가 이런 전투, 인테리어 라인이죠. 내선들, 병력 배치, 무기고 해서 그 당시에 전투 포부대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도로, 그런 것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아예 게리스버그 그 자체가 관광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일체 다른 개발, 다른 공장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리스버그 그 자체는 그 당시의 농촌, 남북전쟁 때의 농촌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남북은 대포라든가 이런 헤드쿼터, 이런 장소, 이런 거는 그때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분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있지 않습니까? 북부군 리드 장군이었고, 그란트 장군이 아니고, 리드 장군이었는데, 이 로버트 리가 북부로 펜실베니아까지 와가지고 게리스버그에서 이러한 전투를 벌인 이유는 아무래도 더 이상 전투를 미리 오래 끌면 결국 이제 63년 초에 링컨이 남부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북부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흑인들을 전선에 배치되면서 병력 열세가 점점 남부에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남부를 승인하지도 않고 물자는 떨어지고 해안 봉쇄는 돼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부가 점점 고립되니까 그 위기를 느끼고 결국 이제 속전선결을 해서 북부를 깨려면 어찌 되느냐. 펜실베니아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우회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쪽으로 들어가서 펜실베니아에서 다시 이제 워싱턴 DC로 우회해서 워싱턴 DC를 쳐서 승기를 잡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이겨서 남부의 독립 승리를 얻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투를 서둘렀던 것이 결국은 폐위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 11월 19일 날 이제 그 게리스버그 전투에서 5만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게리스버그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추모식이었으니까. 링컨은 그 당시에 그 주 연설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6번째 연설했다 그래요. 뭐 연설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집회하면은 뭐 우리는 뭐 당의 뭐 최고위원들 골고루 하면 6명, 10명까지 하듯이 해야 돼요. 링컨은 6번째 연설을 했는데 주 연설자가 아니었고, 에드워드 에버러트라고 주 연설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한 그 아마 웅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막 1시간 넘어 2시간 동안 연설을 했으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었죠. 근데 링컨이 6번째 연설하면서 한 3분? 3, 4분? 5분이 안 됐어요. 한 3, 4분 정도 연설을 했다 그래요. 그 내용이 단어가 고작 252개의 단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짧지 대통령이 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짧은데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박수를 쳤다고 그러는데, 다음날 신문에서 일단의 헤드라인으로 대서특별된 연설은 에드워드 에베러트의 그 2시간짜리 연설이 아니라 링컨의 연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링컨의 연설의 그 핵심적인 꼭지는 뭡니까? 우리 그 고3 때 성문 정통영어, 성문 종합영어입니까? 거기에 그 링컨의 게리스버그 어드레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설문에 나오죠. 영어 교재, 영어 교과서 교재에 게리스버그 연설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그게 이제 딱 헤드라인으로 된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뛰어난 연설을 했다. 그게 링컨의 연설인데, 링컨은 여러 다른 곳에 가서서 많은 연설을 했는데, 연설문도 연설문 읽기도 했는데, 뭐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바쁘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그 연설문 누가 써주지 않습니까? 뭐 바쁜데 어떻게 연설문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스스로가 그 연설문 작성도 직접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게리스버그 연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링컨의 게리스버그 연설은 어떤 사람의 연설, 뭐 자기가 창의적이고 그게 아니고 어떤 연설을 모방해서 하려고 고민했느냐, 그건 아델의 정치가 여러분 누굽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디데스가 아데네의 그 역사가로서 불의 명작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그 장군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웅변조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데네의 그 유명한 정치가 그 페리클레스,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개전되기 처음에 개전을 해야 되겠다, 스파르타와 개전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인물 중에서 페리클레스 정치가가 나오는데, 페리클레스의 그 연설, 아데네의 병사들을 추도하는 그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을 있고, 또 페리클레스는 아데네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고, 또 그 스파르타와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긴 연설을 하는데, 그거 하나의 명문입니다. 아마 링컨이 그 연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갔는데, 트럼프는 링컨으로부터 링컨 사진을 봤다 그러니까 링컨 리더십을 보고 뭘 배울 건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링컨하고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근데 벌써 뭐 결혼을 3번이나 했고, 완전 좀 어떻게 보면
뭐 너 싫으면 아니야 해서 21세기 형이 뭐 어떻게 보면 엔조이 형 아닙니까? 내가 가정 생활에서 나를 참고 부인을 섬기다든가 또 뭐 가정 때문에 뭐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고 죽고 지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니 싫으면 뭐 파이어 뭐 지금 해고하듯이 마누라도 뭐 파이어는 아니지만 뭐 디보스 더 좋은 이쁜 여자하고 뭐 해가서 다 미인들하고 결혼한 어떤 엔조이 형 아닙니까? 뭐 그런 게 성격이 너무 굉장히 차이 나는데 트럼프는 볼턴 해고를 보면은 뭐 전화통에 볼턴하고도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20분, 30분 동안. 그 전화통화 길게 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로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사진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트럼프 대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찍힌 사진을 포토로 좀 봤는데 사람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웃음이 좀 입가에 좀 사라졌고 옛날에 좀 웃고 이렇게 좀 건들건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건들건데 약간 좀 묵직하게 되고 입가에 웃음이 좀 사라지고 사람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고 또 이제 변화가 뭐냐면 흰머리가 저도 좀 흰머리 많이 났지 않습니까? 흰머리가 많이 나고 사람 조금 무게 있고 신중해졌지 않는가.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좀 보이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대선해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쫓겨날 파인데 뭐가 좋다고 웃으면 희죽희죽 웃겠습니까?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게 그 포토 이런 거 보면은 혼자서 링컨을 모방하려면 링컨이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래 링컨은 배우려면 좀 더 멀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지금 힘든데 링컨의 리더십을 배우려면 핵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좀 사테라이트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인사라든가 이런 정책 결정에서 존 볼트 회고를 보면은 굉장히 그 충동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 볼턴을 해임하면서 이 존 볼턴이 그 책을 낸 것도 트럼프의 리더십에는 타격이에요. 거기서 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 호랑이 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충동적이고 변덕이고 공사구분이 없다. 그런 것도 이제는 뭐 앞으로 뭘 하든지 이제는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는가. 백악관에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간다면 이 인사 정책 결정에서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은 4년 했습니다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만은 정치를 모르는 워싱턴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정치에 이제 때가 덜 묻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리얼리티 사회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사회자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 버벅거리고 이제 떠드는 그런 쇼맨십이 강해야 더 조회수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인기하고 진정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인기를 위해서 쇼맨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진정성 속에서 인기를 얻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쇼맨적인 그 쇼맨십을 많이 발휘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언론에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김정은한테 뭐 사진 찍기 좋아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하여튼 경박한 그런 운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고쳐야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가지고 발언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많은 정치인들하고 불필요하게 이제 이 적대감을 표출하게 되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건 고쳐야죠. 특히 이제 공화당 그 원로 맥케인하고 이 조그만 은사 속에서 맥케인 쪽에서 모욕감 느껴가지고 맥케인이 죽었을 때 장례식도 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원성을 살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백악관 참모진들이 백악관 참모진이나 행정부 인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뭡니까? 남아 있는 것이 그 변호사들 그 삼총사 리누드 변호사하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 그 다음에 줄리아니 변호사, 변호사 삼총사하고 백악관 참모 몇 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총령,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트럼프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죽게 하며 살기로 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 밑에서 몇 명이 남아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에? 이거 한번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당히 지금, 참모진용도 그렇고, 이런 그 리더십에서 혁신을 해가면서 단기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재선을 다시 이 바이든의 그 뒤집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리더십의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부 순서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